자, 일단 한국 선수의 가 있는 대진에 상대팀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토트넘이 밀란을 만나는데 예. 밀란이 어떤 팀인지 제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점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콘테가 밀란에 강하다. 네, 콘테 감독이 밀란을 상대로 뭐 얼마? 10승 3무 1패로 굉장히 완벽한 우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토트넘 할만하다. 이런 기록에 많이들 주목을 했지만 네. 저는 이제 좀 그 밀란은 이 밀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암흑기 밀란이 아니다. 네, 뭐 콘테 감독이 세리아에서 5시즌을 있었고 유벤투스 3시즌, 이제 인테르 2시즌 있었어요. 그동안 이 기록을 남긴 건데 사실은 콘테가 유벤투스를 맡기 직전까지 밀란이 우승을 했다가 그 뒤로 우승을 쭉 못하고 네.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잃어버린 네, 10년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10년 만에 복귀했던 거였고. 맞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주로 콘테가 만났기 때문에 콘테가 밀란을 만났던 시기 중에서는 밀란이 8위한 시즌도 있어요. 예, 물론 2위, 3위한 시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상대 전적을 다 믿긴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늘 전력 면에서 콘테가 맡은 팀이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뭐 재력이나 이런 이유로. 근데 콘테 감독은 토트넘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좀 답답한 축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팀을 잘 잡을 것 같지만 답답한 축구를 하면서 강약 약강인 축구를 하거든요. 약팀을 잘 잡고 강팀 상대로는 그냥 그렇고. 맨시티한테만 강한.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팀이 밀란보다 전력이 강한 상태에서 늘 붙었기 때문에 뭐 이 전적은 뭐 당연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존 콘테의 전적을 신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 밀란은 요 밀란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밀란은 뭐 지난 시즌 우승했던 거, 세리아 우승했던 거 우리 방송 보신 분들 다 아실 거고 이번 시즌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선두권에서 나폴리를 좀 격차가 있지만 그나마 추격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고요. 조금 부상이 쏟아졌을 때 그때 조금 고전을 했었죠. 네네. 예, 그 A매치 기간 끝나고 그때 뭐 테오라던가 뭐 줄줄이 부상 당했을 때 특히 이제 센터백 라인이 부상이 많았죠. 그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가비아도 나오고 막 이랬을 정도였으니까.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현재도 부상자가 좀 있는데 챔피언스 리그는 2월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매년 골키퍼를 비롯한 핵심 부상 멤버들이 아마도 다 돌아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시기라서 두 팀 다 전력으로 붙는다면 밀란은 그런 부상 이슈도 없을 거고 쉽지 않을 것 같다. 2월도 사실 중순에다가 뭐 늦게 열리면 2월 말까지라서 뭐 저는 이제 그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도 이제 부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어서 1월이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뭐 컨디션을 봐야 되겠지만 질라탄 선수도 아마 명단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뭐 본인의 꿈도 챔피언스리그인데 뭐 부상 회복하고 명단 들어오면은 더 이제 공격력도 뭐 질라탄이 선발로 뛰진 않겠지만은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후반에 쪼코로 나올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위압감을 주는 선수니까 근데 결정력이 있으니까. 저는 질라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토너먼트만 가면은 고양이가 되는 남자거든요. 아 파리 생제르맹 때도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언제나 그래왔어요. 질라탄의 마지막 챔스가 아닐까 싶어서 출전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 예. 지루가 이번 시즌에 워낙 잘하죠. 최근에 예. 폼이 미쳤죠. 예, 지루가 그래서 뭐 지난 경기에서 뭐 골을 계속 넣고 있고 특히 그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해트트릭 했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별리그 최종 라운드 최우수 선수로 뽑혔죠. 전체 다 합쳐서 라운드 전체로. 예. 질라탄은 제가 뭐 이거 그냥 근거는 없고 그냥 감성인데 아까 저기 그 프로게이머 김혁규 선수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뭔가 라스트 댄스라는 게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부적과 같은 네. 느낌에다가 남다른 동기부여가 있고 그리고 확실하게 그 골 감각이 있는 선수니까 뭐 마지막 15분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도 토트넘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다. 토트넘 수비의 퀄리티를 생각한다면 뭐 저는 근데 토트넘 입장에서 밀란을 가장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은 결국은 왼쪽 라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안 그래도 밀란의 강점은 바로 레앙하고 테오로 이어지는 왼쪽 라인이거든요. 예. 그럼 물론입니다. 예, 그 라인에는 나폴리도 상당히 고전을 했었어요. 예, 심지어 그 경기에서 레앙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고전을 그렇죠. 했었죠. 테오 하나만으로 오버래핑을 계속 치면서 올리고 지루가 헤딩을 계속 가져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나폴리를 힘들게 만들긴 했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이랑 붙는단 말이죠. 그러면 에메르송 로얄하고 로메로가 그나마 이제 부상이 그때는 아니라면 뭐 아닐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로메로가 워낙 언제 부상이 그쵸. 또 다칠 수도 잦으니까 로메로까지 빠지게 되면은 이건 그러면 자칫 진짜 재앙이 될 수도 근데 있는 로얄 거죠. 산체스 근데 라인으로 사실 막는다. 로메로가 없다면 토트넘은 어떤 팀을 만나도 재앙입니다. 뭐 밀란이라서가 아니에요. 로메로가 없으면 토트넘 수비 없는 건데 수비 누가 하나요? 뭐 어쨌건 간에 그런 그 오른쪽 라인에서 토트넘의 오른쪽 라인이 그 밀란 왼쪽 라인 상대로 고전할 위험성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뭐 근데 저는 토트넘한테도 조금 유리한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요. 뭐 그 콘테 감독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세리에한테 전통적으로 강하고요. 이번 시즌도 그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텔도 첼시한테 인텔이나 밀란도 첼시한테 다 완전 이전 완패했죠. 당했죠. 그리고 지금 첼시가 토트넘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다가 토트넘 역시도 밀란 상대로 2승 2무 무패예요. 그러니까 뭐 일단 1971-72 시즌 UEFA컵 준결승전에서 1승 1무를 기록을 하면서 7-1-7-2 시즌이요? 예, 아, 그때 네. 그래서 결승까지 가가지고 울버햄튼 꺾고 우승했었거든요. 그때 울버햄튼이 UEFA컵 결승에 올라가 네네네. 있었는데, 예, 그랬던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비교적 최근이었던 2010-11 시즌 챔피언스리그 그때는 밀란이 도리어 탑독이잖아요. 토트넘보다는. 밀란이 세리아 우승했던 시즌이죠. 네, 그러니까요. 근데 16강에서 붙었었는데 그때도 어쨌건 간에 토트넘이 1승 1무를 거두면서 그래서 이제 8강 올라가가지고 레알 마드리드한테 탈락을 했었거든요. 예, 어쨌건 간에 그런 그 상성적인 측면에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유난히 세리에 팀들을 고생시킨다. 반면에 이제 분데스리가가 또 세리에 만나면 좀 고전을 하죠. 그렇죠. 상성이라는 게 조금 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밀란 쪽의 정보를 좀 더 드리자면 피올리 감독이 토너먼트에 강한 편은 아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탑독인 팀을 맡은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토너먼트에 아주 약하다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세리아에서 중상위권 팀을 잡은 짬밥이 꽤 있고 세리에아는 중상위권 팀이 코파 이탈리아 결승 가는 게 되게 쉽습니다. 그 중상위권 팀들이 되게 늦게 합류하게 룰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변이 거의 안 일어나거든요. 뭐 포칼이나 뭐 카라바오. 잉글랜드 리그컵 네. 같은 데는 이변이 정말 많은 것과 달리 코파 이탈리아 이변이 거의 없어요. 맨날 뭐 유벤투스 대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결승하는데 그런 와중에 유독 피올리는 결승에 가서 우승을 한 적이 거의 없다. 특히 이제 밀란을 이번에 잡아서 지지난 시즌부터 재결대에 올려놓은 뒤에도 꼭 코파나 챔스나 다 별로 안 좋았고 밀란을 정상화시킨 첫 시즌인 지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에서 16강인가밖에 못 갔고 지난 시즌 챔스 조별리그 탈락이었고 유독 이런 컵대회에 약하다는 게 또 피올리 감독의 특징이에요. 토트넘이 상대하게 될 밀란 전력상으로는 뭐 상당히 강하고 콘테 감독의 상대 전적 그렇게 신뢰할 것 같지는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강세 그리고 두 팀 감독 모두 토너먼트에서는 영 아니다. 아니었다. 이런 점을 네. 감안한다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뭐 예상이 이런 점이 어려운 맞물리는 그런 대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나폴리의 상대인 프랑크푸르트는 사실 이제 우리가 조별리그 때 얘기를 많이 많이 했어요. 했어요. 토트넘이랑 만났기 때문에 상대라서. 또 카마다 얘기도 우리 많이 네. 했고. 그래서 뭐 엄청 길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사실은 나폴리 입장에서도 웃는 대진처럼 보이지만 분데스리가를 많이 보신 입장에서 네. 프랑크푸르트가 그래도 조별리그 돌파해서 16강 온 팀인데 이 팀에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점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 프랑크푸르트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거든요. 아, 초반에는 정말 안 좋았어요. 조별리그 초반엔 되게 안 좋았죠. 분데스리가에서도 그렇고. 리그에서도 분데스리가에서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쵸. 왜냐면은 그 코스티치의 거치가 예. 잘 정해지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전술 포메이션도 계속 왔다 갔다 했었고 3백 갔다 4백 갔다 다시 3백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고. 코스티치에게 이따가 나옵니다. 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팀 자체가 굉장히 그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초반에 안 좋았는데 지금은 도리어 프랑크푸르트가 어쨌건 간에 분데스리가에서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바이언 그리고 또 이제 라이프치,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세 팀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순위까지 끌어올려가지고 5위까지 올라온 상태긴 해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보다 도리어 경기력에 있어서의 안정성은 더 나은데요. 그럼에도 저는 나폴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그 프랑크푸르트가 올라온 데 있어서는 미드필더 라인의 그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 게 있어요. 그게 카마다가 터지게 된 계기거든요. 카마다가 이번 시즌에 그 분데스리가에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어요. 분데스리가에서 7골 넣고 있고 또 이제 그 챔피언스리그에서도 3골을 넣었거든요. 그리고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이 카마다 다이치가 유럽 전체 1위예요. 홀란이 아닙니다. 홀란보다 더 높아요. 카마다 다이치가. 왜냐면은 슈팅을 많이 안 가져가니까 그쵸. 미드필더니까. 슈팅 대비 득점 전환율. 그 흔히 쓰는 말로는 결정력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뭐 효율이 좋은 근데 거죠. 이게 될 수 있는 게 물론 뭐 무한이가 앞에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또 괴체하고의 호흡도 있거든요. 괴체가 그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 배치되면서 볼을 키핑하고 찔러주고 센스 있게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 하면 카마다 다이치가 침투에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는 형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괴체가 문제는 대사장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를 거의 안 나와요. 분데스리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경기수 지금 조절. 예, 그러니까 일주일에 2경기를 못 소화해요. 일주일에 1경기밖에 소화를 못 하다 보니까 지금 프랑크푸르트가 거기가 뭐 만약에 챔피언스 리그권을 뭐 여유 있게 가고 있다 하면은 괴체를 도려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을 시킬 수 있겠죠. 하지만은
아직까지 5위잖아요. 그러면 챔피언스리그 경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분데스리가가 어떤 의미에선 프랑크푸르트는 더 중요하거든요.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또 따는 게. 예, 이번 내년 시즌 예산을 또 생각해야 이번 돼요. 시즌에 2경기 더 뛰냐, 다음 시즌에 6경기를 더 뛰냐의 문제니까.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개최도 아마도 그 분데스리가에 집중할 거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거기다가 또 이제 하세베가 부상 후 빠진 상태에서 야키치를 이제 그 하세베 롤을 시켜가지고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드필더를 센터백 리베로로 활용해가지고 그걸로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야키치건 하세베가 이제 부상 복귀한다고 치더라도요. 오시멘의 파워를 맡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요즘 물이 올라 있죠. 탄력이 너무 예, 좋으니까요. 도리어 그렇게 되면은 은디카한테 그 수비를 맡겨야 될 텐데 그나마 그 프랑크푸르트 수비 쪽에서는 오시멘과 그래도 피지컬적으로 붙을 수 있는 선수는 은디카 한 명이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위치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백스리에. 근데 은디카를 그러면 중앙에다 보내면은 패스를 못 뿌려요. 그러면 끊겨서 실점할 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나폴리를 상대하기는 어렵다. 거기다가 또 이제 그 프랑크푸르트의 백스리 포메이션의 그 구조적인 문제상 네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오른쪽 윙백에 굉장히 공격적인 그가 원래 윙포워드 자원들을 세우고 있거든요. 크나우프라던가 네. 아니면 뭐 에빈베라던가 이런 선수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흡입차가 완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러네. 포인트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나폴리가 유리하다라고 음.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마다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아주 잘 뛰고 있는 일본 선수들의 좀 공통점을 잘 이제 비슷하게 갖고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 뭐 스스로 뭐랄까 팀을 캐리하거나 창조적으로 뭘 만든다기보다는 팀의 전술이 좀 안정이 돼 있을 때 그 안에서 굉장히 훌륭한 부품으로서 그렇죠. 네, 스탯을 잘 뽑아내고 그 약간 그가 가가와 이재성 선수 그렇지 않나. 예. 실제 그래서 카가와랑 비교가 그렇죠. 많이 가가와 됐어요. 종류예요. 가가와 종류. 네, 카가와보다는 조금 더 득점력은 음. 떨어지고 이제 뭐 대신 패스 같은 것들은 조금 더 나은 선수인데 그가 제 말은 찔러주는 패스도 카가와가 조금 더 낫긴 했어요. 근데 이제 카마다가 조금 더 연계가 되는 선수긴 하죠. 카가와와 비교하면은. 좀 더 이제 카가와 선수 이제 온더볼이 좋았다면 카마다 같은 경우 전술적으로 움직임이 좋아서 결국엔 뭐 이제 모두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거나 카마다는 매우 좋은 선수다. 라이프치히와 맨시티. 라이프치히 이변 일으킬 수 있나요? 쉽진 않죠. 그러니까 라이프치가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바이언 다음으로 현재 경기력이 가장 좋은 팀이거든요.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 팀도 테데스코 감독이 완전히 팀을 망쳤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수들을 이상한 자리에 썼다. 공미를 윙백에 쓰고 윙백을 중미에 쓰고 이러면서 망쳤었는데 명장병. 예, 로제로 바꾸면서 팀이 확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한테도 승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은쿤쿠가 지금 분데스리가 득점 1위거든요. 12득점 올리면서 그래서 이번 시즌 확실히 뭐 레반도프스키 홀란드 떠나고 나서 물론 이미 지난 시즌에도 잘했죠. 분데스리가 올해의 선수가 은쿤쿠였습니다. 레반도프스키도 홀란드도 네. 아닌. 근데 이번 시즌에도 확실한 왕우 자리매김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바르디올이 초반에 부상 때문에 경미한 부상 때문에 못 나왔었어요. 못 나왔다가 그래서 첫 2패를 당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근데 그바르디올이 선발로 나오면서 4전 전승이었어요. 4연승을 달렸거든요. 그런 식으로 경기 력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올라온 건 맞는데요. 그래도 맨시티가 체급이 더 위죠. 그렇죠. 맨시티는 뭐 우승 후보로 꼽히는 팀이기 때문에 라이프치를 못 이긴다면 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가 뭐 어쨌든 홀란 선수가 와서 뭐 충분히 또 전방에서 그 상대의 피지컬적인 부분까지 이겨낼 수 있어서 약점이 없어졌잖아요. 사실 맨시티는 물론 이제 변수는 이제 월드컵 기간에 누군가 다칠까 부분인데 뭐 일단은 홀란 선수를 비롯해서 월드컵을 안 뛰는 선수도 꽤 있어서 그래도 맨시티가 뭐 8강을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라이프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지금 잘하는 선수들 더 얘기를 하자면 시마칸도 굉장히 잘하고 네. 있고 오른쪽 윙백에서 심지어 옮겨가지고 공격력이 갑자기 올라왔어요. 윙백으로 뛰어요? 워낙 예. 운동능력이 좋은 선수라서 윙백으로 뛰면서 시마칸이 굉장히 잘해주고 센터백이 있고 아니고. 예, 오르반도 잘해주고 있는데 저는 그 오르반이 홀란드랑 궁합이 좀 안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막기에 맞기가 예. 어렵다. 네, 그렇죠. 상성상 안 좋다. 예, 그 오르반은 굉장히 영리하고 그쵸, 스마트하고. 노련하고 조금 이런 수비수인데 폭발적인 혼란을 그렇죠. 막기 어렵죠. 그걸 막기가 그 조금 힘들지 심각한 또 않을까. 그 실수가 좀 있는 선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맨시티가 뭐 이기는 게 정배죠. 이제 라이프치히가 이긴다면 대이변. 챔스 이번 유벤투스 탈락 정도의 이변 아닐까.
그래도 어쨌건 간에 라이프치히가 그나마 맨시티를 비빌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하자면요. 도르트문트가 맨시티 상대로 경기 내용이 더 좋다시피 했어요. 네네. 심지어 1대2로 패한 경기도 원래 도르트문트가 거의 이기는 경기였는데 80분에 스톤스의 원더골 나오고 나서 그렇게 역전패를 당했던 거였거든요. 물론 뭐 그게 저는 맨시티의 저력이고 능력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퀄리티가 있는 있지만 선수들이 많으니까. 어쨌건 간에 도르트문트가 굉장히 좋은 경기력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도르트문트가 정말 압박을 강하게 걸었거든요. 경기 내내 프레싱을 정말 강하게 걸었어요. 근데 라이프치히도 압박 강도에 있어서는 도르트문트보다 더 위면 위지 떨어지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최대한 괴롭히는 방법밖에 없다. 예, 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런 점을 의식한 우리 펩 감독님이 알아서 어떤 10만 개의 미래를 다 본 네. 뒤에 라이프치히를 이기는 방법은 352밖에 없다 이러면서 혼란을 뺀 352로 선발 혼란을 빼진 않을 겁니다. 혼란 교체 투입이다 혼란 선발 출전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네. 라이프치히가 이 확률이 기하수적으로 올라가겠지만 설마 혼란 있는데 그리고 과르디올라 감독의 명장병은 4강부터 나와요. 아, 그 전까지는 그냥 정석대로 합니다. 저 리옹 상대로 했던 게 언제였지? 그 8강 아니었어요? 예. 그때는 8강이에요. 네, 그 8강이었잖아요. 그래서 리옹이 중결승 가가지고 바이언한테 털렸잖아요. 네. 모여서 했으니까. 근데 예, 저기 그 총왕자님께서 오시맨도 스피드 빠르고 피지컬 좋고 이따적이고 뭐 어쨌건 프리미어리그에서 관심 주지 않는데 이렇게 어떻게 봄이라고 하셨는데 관심 이미 예전부터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죠. 근데 맨첼시. 네. 나폴리가 너무 안판 비싸게 거죠. 주고 네. 사가지고 9천만 유로 내놔라 하니까 다들 예, 발을 뺀 그 정도 거죠. 금액은 아니다. 예, 그 아스날도 영입을 하고 싶어 했는데 네, 맨유도 뭐 링크가 예. 됐었고 뭐 좋은 팀들이 다 원하긴 해요. 원하는데 이제 가격이 이제 꾸준한 득점을 넣을 정도의 기록 그 가격은 아니다. 그 지금까지 봤을 때는. 나폴리는 네. 너무 비싸게 주고 샀죠. 진짜. 릴에서 오시면 웃돈 주고 사면서 그것 때문에 검찰 조사도 받았어요. 예, 그렇죠. 네. 그 약간 좀 원체 비싸게 샀어요. 근데 어차피 올 시즌 잘해주고 있으니까. 예. 이번 시즌 아니, 제 말은 그거 나폴리가 싸게 못 판다는 거죠. 예. 보시면은 드디어 뭐 터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즌이고 예, 올 시즌 뭐 네. 우승만 해도 그 돈 투자한 거 아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리에 우승 말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리버풀과 레알의 경기. 레알이 어제 새벽인가 오늘 졌어요. 새벽인가 라이오 바이카노 졌는데 2위가 됐더라고요. 예, 네. 2위가 됐고 지금 참 이제 충격적인 상황이. 라이오 바이카노는 저희가 꾸준히 좋은 팀이라고 계속 말씀드려왔고 네, 한준 기자가 좋은 팀이라고 말씀하신 게 벌써 오래됐어요. 라이오 유지되고 팀이 있어요. 아니. 네. 라이오바이카노는 라이오랑 베티스 정도. 네. 라이오는 강팀한테 강해요. 예. 약팀한테 도리어 약팀을 잘 못 잡고 그런 팀이죠. 그 속공이 좋고 또 이제 속공을 하면서도 빌드업이 괜찮은 팀인데 이 속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시 올라오는 팀들이다 보니까 뭐 레알이라든지 바르셀로나 같은 팀들을 상대로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바르셀로나도 괴롭혔잖아요. 예, 바르셀로나한테는 심지어 계속 예. 꽤 오랫동안 지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어찌됐거나 저는 이제 이 대진표가 성사됐을 때 물론 이제 리버풀이 요새 워낙에 뭐 안 좋다 하긴 하는데 시점이 꽤 뒤고 저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이 월드컵에 나가는 핵심 선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실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벤제마거든요. 벤제마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없는데 물론 그 라리가 내에서 다른 팀들과 경기할 때는 뭐 호드리고를 거기 쓴다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땜질을 해왔지만 리버풀을 상대로는 그게 통할 수 없다. 그래서 벤제마가 월드컵을 뛰고 나서 컨디션이 어떨지에 따라서 레알 마드리드가 충분히 어려울 수 있고 7년생 벤제마. 무엇보다 1월달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를 영입할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력에서 물론 부상자가 크게 발생한다면 고려는 해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리버풀과 경기에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선수를 확 영입할 그런 흐름은 아니거든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다른 선수들도 있고 여름을 목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상 변수가 있을 경우에 레알 마드리드가 뭐 지금 좋은 팀이다 하고 지난 시즌에도 더블을 했지만 리버풀한테 잡힐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이 경기 자체에 대한 동기부여라든지 그 이기겠다라는 의지는 리버풀이 더 강할 수 있어서 결코 레알이 쉽게 이기는 상황이 나오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푹 쉰 살라는 아무도 못 막는다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살란 특히 뭐 레알과의 경기에 그 개인적인 그 동기부여가 강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또 이제 레알이 안첼로티의 쓸lum쓸과 수많은 핵심 선수들이 월드컵에 나가서 높이 올라갈 것이다를 결합한다면 그렇죠. 체력적으로 체력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발베르데랑 벤제마의 또 영향도 굉장히 큰데 게다가 미드필드 라인에 카세미르가 빠진 이후에는 수비적인 안정성까지도 이전보다 확실히 떨어진 건 맞거든요.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위험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사실 우승을 노리는 팀이고 지난 시즌 대진표는 더 안 좋았잖아요. 근데도 우승을 했지만 그때랑 지금은 조금은 상황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이미 또 우승을 한 것도 있고 말씀드린 이 빡빡한 일정에 그 피로를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월드컵까지 열리는데 동기부여까지도 리버풀보다 약할 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16강에서 최악의 대진을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근데 뭐랄까 벤제마 최악까지. 예. 최근에 벤제마하고 추아메니가 부상 후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근데 두 선수가 보도상으로는 그 근육통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가 특별히 어디 거가 다른 큰 부상이 있는 건 아닌데 선수가 불편해가지고 못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월드컵을 이제 약간 좀 염두에 벤제마는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싶긴 해요. 로메로도 좀 요즘 그런 날. 네, 아니, 그래서- 로메로는 뭐 그리고 다리 네. 하나라도 뛰고 싶겠다고 말을 했잖아요. 아니 근데 벤제마는 약간 좀 그거 있지 않을까 벤제마는 싶긴 해요. 자신의 마지막 월드컵이니까 예,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이 월드컵 우승을 못했어. 그렇지. 본인이 못했죠. 하필이면 그때 그래서- 러시아 월드컵 때 발비에나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벤제마 자체의 퀄리티와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만약에 이제 치르고 왔다고 하더라도 뭐 동기부여가 떨어지진 않겠지만 네. 하지만 뭐 우승을 했든 우승을 못했든 우승을 했을 경우에는 너무 지쳤을 것이고 우승을 못했을 경우에는 좀 많이 다운됐을 수 있고 그 우승을 했다 쳐도 동기부여 이제 뭔가 충만해 있잖아요. 난 이제 올 시즌 그러네. 끝난 느낌. 아니, 그래서 나 그러니까 이 얘기 듣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군요. 그러니까 월드컵에서 우승이나 기자 이상의 성과를 거둔 팀이 나오면 그 선수들은 체력도 체력이지만 정신적으로. 동기부여가 예. 고갈될 위험이 그러니까 있겠네요. 대충 하진 않겠지만 분명히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월드컵도 못 나간 살라가 아주 열심히 해야지. 감독이 진짜 과감하게 월드컵 끝난 뒤에 한 달 휴가 갔다 와 이래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리버풀은 조타가 일단 부상으로 월드컵을 못 뛰고 그때 좋은 컨디션으로 잘 쉬고 돌아올 수도 있고 루이스 디아스도 어차피 월드컵 못 나가는 데다가 푹 쉬고 회복하고 온다. 여러 가지 스쿼드 상으로 봤을 때 그 시점에는 이건 그냥 예상이에요. 그 시점에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리버풀이 더 쌩쌩하고 동기부여가 충만할 수 있다. 저는 근데 그 얘기는 너무 관심법으로 가는 거라고 관심법은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예, 아니 먼 미래라. 가능성을 예, 제시하는 예, 것이다. 예. 근데 뭐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더 전력은 합격이라고 앞서죠. 생각해요. 그건 무조건이죠. 왜냐면요, 그 벤제마가 만약에 부상이 없다라면은 이게 네. 그가 부상을 가정하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벤제마가 부상 앞을- 없으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문제될 게 그다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번 시즌 리버풀의 가장 큰 문제는 중원에서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아고, 파비뉴 그리고 또 이제 핸더슨 다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힘이 많이 떨어졌어. 특히 핸더슨은 최근엔 주전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뭐 사실 하향세죠. 끝났다고 예, 봐야죠. 그리고 파비뉴도 이번 시즌 굉장히 굉장히, 부진한 데다가 파비뉴 같지가 그리고 않아요. 파비뉴 같은 경우는 뭐 클롭 감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뭐 이런 이슈들도 좀 있긴 해요. 거기다가 핸더슨이 못 나오면서 오른쪽 라인에 민낯을 조금 드러내고 있어요. 그 아놀드가 완전 수비가 안 되고 예, 있죠. 예. 그러면서 상대가 아예 집중 공략하고 있어요. 토트넘도 거기 집중 공략했잖아요. 심지어 세센용이 털었으니까. 예, 그래서 괴롭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봤을 땐 비니시우스를 못 막죠. 리버풀. 예, 비니시우스를 막을 수가 없죠. 비니시우스 맞기도 아놀드가 조금 고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거기다가 중원의 에너지 레벨에서도 레알 마드리드가 앞선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발베르데라던가 아니면 추아메니라던가 이런 젊은 카마빈가가 애들이 나와도 잘 뜰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희적 다닐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서 객관적인 리버풀이 전력에선 쉽지 이제 않지. 네. 객관적인 전력은 당연히 레알 마드리드가 앞서지만 저는 이 월드컵 이후에 생길 변수들로 네. 인해서 그러니까 레알 입장에서는 다른 그 만날 수 있는 팀들 중에서 리버풀이 가장 까다롭다. 말씀드린 그 동기부여와 체력의 측면에서는 물론 파리 생제르맹이 만나면 더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가장 까다롭다는 좀 너무 파리 나갔다. 생제르맹을 제외한 팀들 중에는 가장 까다롭다. 파리 생제르맹은 뭐 이제 다 피하고 싶은 2위였으니까. 가장 까다로운 편이다. 예. 네, 뭐 리버풀 이름값만 봐도 원래 그런 편이었지만 실제를 봐도 뭐 이렇게 요즘 성적처럼 만만한 팀은 아니다. 예. 이 정도로 물론 이해할 수 뚜껑 있겠습니다.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그렇습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성적을 위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이 월드컵에서 힘을 내서 발베르데를 빨리 쉬게 해줘야. 아 네. 이렇게 그렇죠. 큰 그- 그림. 저는 그 정말 그 할 수 있는 모든 걸 제가 하고 싶어요. 우리가 우루과이를 이기는 그 당신 뭘 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할수 있는 우리가 게 뭘 있다면 해요?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기도메타밖에 백일 없잖아요. 어떤 그 정화수 떠놓고 하고 싶다. 유튜버로서 예, 한국 대표 정화수 떠놓고 이거 하는 네. 거를 콘텐츠로 그러니까 100일 콘텐츠로. 정말 그 우루과이를 너무 이기고 싶습니다. 우루과이를 너무 이기고 싶어요. 네. 근데 어쨌건 간에 그 라리가에서 최근 뭐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라리가 레알 마드리드와 챔피언스리그 레알 마드리드는 또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챔스에 더 강한 예, 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도 그랬고 이번 시즌도 그러니까 뭐랄까 샤타르전도 저는 그거 무조건 진다라고 생각했거든요. 리디거가 근데 마지막 순간에 1대1 무승부 만들고 또 라이프치히전은 저 대패당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결국 쫓아와가지고 2대3까지 오긴 하더라고요. 그게 레알 마드리드의 힘이다. 저력이죠. 근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유일한 변수로 월드컵이 과연 이 많은 선수들이 정말 나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아주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경기를 좀 감히 속단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 우루과이 월드컵 경기에서 한국의 승리, 발베르데 빨리 집에 가서 푹 쉬고 챔피언스리그의 전력 투구. 그래서 그래요. 챔피언스리그에서 리버풀 조기 탈락. 수비에 문제를 느낀 리버풀 김민재 형이 형님. 이게 그렇죠. 김민재 그냥 돌고 돌아서 자기 손으로 리버풀이 자기를 원하게 만들었다. 예. 이렇게 김민재 농담이- 반다이크 조합해가지고 다음 시즌 뭐 프리미어리그 그쵸. 우승 마지막 이러면서 대권을 노린 예. 농담이긴 한데 세리에 우승에 이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이룬 한국인 수비수. 예. 세리에 벌써 했어? 아, 그러니까 나폴리에서 아까 그 그림이 이건 거죠. 예. 세리 우승하고 리버풀 가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그 한준 기자의 끝없이 가는 그쵸. 망상에 예. 저기 제가 박자를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예. 전 이길 수가 없네요. 예. 저는 이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가시네요. 레알 마드리드까지 이적해가지고 네. 챔스 우승 모든 걸 이룬 한국인 월드 클래스 수비수 알았어, 김민재. 그만하라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러다가 뭐 세계 대통령까지 가겠네. 예. 진짜. 도르트문트와 첼시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첼시는 이제 제가 간만에 첼시 경기를 풀로 봤는데 아스날 가는 거를 뭐 공격진이 진짜 뭐 못하던데? 그렇죠. 그냥 아스날 수비가 좋은 건지 첼시 공격이 안 좋은 건지 사실 고민했는데 첼시 공격이 안 좋다가 좀 비중이 큰 것 같더라고요. 예. 포터 감독이 첼시 오기 전에가 선수빨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브라이튼 선수빨. 근데 시즌 저는 도중에 왔으니까. 그것도 크다라고 생각해요. 네. 뭐 이미 지난 시즌부터도 첼시는 윙백 축구를 하긴 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포터 감독도 윙백을 굉장히 측면을 많이 그쵸. 활용하는 근데 다 축구를 다쳤잖아요. 하거든요. 지금 리스 예, 제임스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리스 제임스가 벤치렐도 다쳤고. 특히 그 첼시 전술의 본체가 바로 리스 리스 제임스가 제임스인데 모두 리스 제임스 시프트예요, 사실상. 월클, 네. 월클 리스 제임스였는데. 근데 리스 제임스가 부상을 당한 것도 굉장히 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첼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양쪽 다 안정성이 떨어져요. 치고받지 않을까요? 예. 도르트문트가 지금 성적을 그래도 나쁘진 않게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력은 기복이 굉장히 심해요. 이 팀이 좀 어린 팀이다 보니까 거기다 이 팀의 에이스가 벨링엄이거든요. 만 19세 선수가 그것도 미드필더 선수가 에이스예요.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이 선수가 가장 많이 골을 넣었어요. 이 선수가 세비야 상대로 2경기 모두 다 골을 넣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16강에 올라왔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분데스리가에서는 무코코가 잘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챔피언스리그에선 이제 만 17세잖아요. 경험치를 몰아먹고 있긴 하지만 너무 어리다. 예, 그래서 아직 챔피언스리그에선 골이 없거든요. 무코코가 그러니까 분데스리가 역대 최연소 10호골 기록 세웠습니다. 만 17세 며칠이더라. 아무튼 예, 세웠는데요. 알레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알레 복귀 얘기가 나오나요? 솔솔 나오나요? 나오고는 있긴 한데 예, 이게 그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요. 이런 거는 진짜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차도가 있어야 이제 복귀가 나오는 거 아니야? 차도가 있나? 아, 전 있다고 본 것 같은데 지켜봐야- 올 예. 시즌 안에 돌아올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저는 돌아온다는 거는 이제 잘 나았다는 뜻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근데 제발 그 좀 고안하면 이제 돌아왔기 낫다는 때문에. 네, 거예요. 근데 돌아와도 컨디션이 경기력을 회복이 봐야죠.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예라이도 힘들었잖아요 한동안. 그 예, 민감한 예라이도 부분이라서.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걸렸었거든요. 예, 한 1년 예. 정도는. 근데 어쨌든 뭐 첼시 입장에서는 리스 제임스가 뭐 지금 월드컵도 뛸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가 나와서 챔스 16강에는 이제 물론 이제 봐야 되지만 있을 그렇죠. 것으로 그 리스 보이니까. 제임스는 약간 인저리 프론이죠. 지난 예. 시즌에도 부상이 자주 있었고 그 부상이 전에도 있어요. 계속 부상이 있었던 선수여가지고 예 그게 조금 관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데스트는 바이언 원툴이에요. 바이언만 잘 펴. 켈른 시절부터 바이언만 폈어요. 예. 이번 시즌도 바이언만 패고 장렬히 전사한 조금 그렇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정성이 떨어진다. 예, 양쪽 다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예상하기가 매우 힘든 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바메양이 지금 이드나 파크에서 어떤 플레이를 할지 좀 기대가 되긴 하네요. 이번에 아스날 선수들이 네. 일부러 한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하필 세레머니하러 달려가는데 그 길에 오바메양이 있어서 네. 오바메양 주위로 이러면서 지나가는 꼴이 됐더라고요. 예, 별로 뭐 감정도 없을 텐데 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사실 아스날이랑은 약간 밉상일 수 있지만 도르트문트는 그게 밉상은 아니잖아요. 오바메양이 잘 나간 좋은 거지. 기억을 네, 뭐 그러니까 남겼죠. 비싸게 그러니까 뭐 아니 뭐 없죠. 나갈 때는 좀 징징기도 하고 예. 그리고 파티도 많이 즐기고 예. 그런 문제는 있었지만 잘하고 갔으니까요. 네. 그래도. 좋습니다. 자, 인테르와 포르투의 대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어쩔지 모르지만 포르투가 정배라고 아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왜냐면 인테르가 요즘에 너무 안 좋고 하긴 이탈리아 더비 졌죠. 네, 뭐가 안 좋냐면 세리아에서 8승 5패예요. 예전에 무승부 없는 팀. 에슬레틱 빌바오 같은 팀이 많이 예. 했던 그런 상남자 스코어인데 챔스에서도 3승 1무 2패 뭐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승 1무에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챔스에서도 무가 되게 적고 무가 거의 없는 팀인데 무가 왜 없냐 5패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라치오, 밀란, 우디네세, 로마, 유벤투스
자기보다 윗순위 있는 팀 만나서 다 졌어요. 자기보다 아랫순위 있는 팀 만나면 다 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강약 약간 그 자체예요. 예. 그런데 챔피언스리그라는 건 누굴 만나도 상대 강이잖아요. 예. 저는 근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요. 포르투가 그렇게 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포르투는 16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게 족발이 있었다. 족발. 예, 왜냐면은 빨 이렇게 띄어서 발음하겠습니다. 대진운이 좋았다. 대진운이 빨이 좋았다. 있었다. 이렇게. 네. 그거는 클럽 목소리 프리 소문난데? 예. 네. 클럽 프리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클럽 프리에도 그쵸. 예. 그거 클럽 프리에도 저는 16강 올라갈 만한 팀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 주말에 헨트한테 깨졌어요. 예. 네. 그리고 레버쿠젠은 지금 분데스리가 하위권 팀이에요. 그렇죠. 지금 강등되네 만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경기력 지표 자체도 사비 알론소가 부임하고 더 떨어졌어요. 거기서 4위 한 데가 아틀레티코죠. 괜찮다고 아틀레티코는 괜찮다고 못하고. 데뷔전만 잘하고. 예, 근데 이제 데뷔전만 잘하고. 아틀레티코는 왜 그렇게 됐을까? 라리가에서는 문제 없이 라리가에서 최근 안 좋긴 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챔스에서 떨어진 게 좀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를 강으로 보기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인테르가 거기다가 뭐 브로조비치라던가 이제 뭐 돌아오면? 예, 돌아올 거니까요. 네. 그게 재밌는 게 인테르가 브로조비치가 없을 때 그 경기 내용이 눈으로 보기엔 좀 더 좋아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콘테와 인자기의 차이점인데 같은 팀을 물려받아서 스쿼드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같은 포메이션을 쓰지만 콘테는 브로조비치가 아웃됐다. 그러면 그 수비적인 선수의 기용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었는데 인자기는 거꾸로예요. 레지스타 자리에 차라노글루를 받고 좌우 메잘라로 미키타리안과 바렐라를 놓고 점유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팬들을 위한 또 생각을 했군요. 근데 이러니까 약팀 상대로는 압도적으로 가져놓고 패지만 강팀 상대로는 이제 힘싸움이 안 돼서 지는 거거든요. 네. 이런 경향이 있어요. 뭐 말씀대로 브로조비치가 챔스 16강까지는 돌아오겠지만 그 브로조비치든 누구든 누군가 결정자가 생겼을 때 인자이 감독은 좀 멋있는 쪽으로 좋게 말하면 대처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챔스 같은 백척간도의 승부에서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좀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사실 지난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도 심지어 브로조비치 아웃을 이렇게 대처했어요. 예. 근데 3대 3으로 잘 비기긴 했지만 굉장히 좀 승부수를 세게 거는 스타일이죠. 공격 축구 쪽으로 풀고 싶어하고. 그래도 뭐 깜누에서도 이기고 했으니까. 네. 그쵸, 8강 갈 수 있죠. 바르셀로나 1승이면 했으니까 뭐 네. 포르투 상대로 뭐 언더독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예. 제 말은 당연히 스쿼드 네임밸류나 뭐 있는 리그나 보면 인테르가 탑독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여튼 엄대엄 정도가 아닌가? 에이, 엄대엄은 아주 높진 않다. 너무 약하게 얘기한다. 그렇게 따지면 나폴리 프랑크푸르트도 엄대엄이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근데 엄대엄이라는 말의 어원 자체가 그겁니다. 뭐죠? 한쪽이 좀 기울어도 어떻게 포장해서 50대 50으로 만들어서 더 아니, 재밌게 보게 해주는 거. 아니 저는 나폴리 이게 프랑크 엄대엄이라는 말의 어원입니다. 아, 아니 저는 나폴리 엄재경 씨가 이렇게 프랑크푸르트가 잘해서. 나폴리가 절대적으로 이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레알 마드리드 막 죽는 소리하고 여기 인테르 죽는 소리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성향이에요, 성향. 예? 예. 네. 이렇게 말하면서 재밌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아 별로 재미없어요. 예, 너무 죽는 소리 뻔하지 하는 않다. 거예요. 뻔하지 않다는 예. 거죠. 아니 거기다가 저는 제코가 쉬는 것도 되게 이득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아 월드컵 원래 기간에. 예 제코는 후반기 가면은 조금 지치는 아 경향이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맞네. 네. 예, 덜 제코가 퍼진다. 도리어 확 쉬고 도리어 나오니까 2월이면 오히려 제일 쌩쌩한 기간일 수 예,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사실은 뭐 약간 예상했던 반대. 루카쿠보다 제코 나올 때 경기력이 나은 면이 있어요, 이 예. 팀이. 제코가 더 팀플레이를 잘하거든요. 루카쿠는 역시 토트넘을 왔어야 되나 봅니다. 콘테 감독을 따라서. 맨시티 라이프치히도 네. 뭐 맨시티가 절대적 우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엄대엄이지 그렇게 따지면 라이프치 요새 경기력 좋은데 네. 챔스는 다 원래 쉽지 않습니다. 예. 이변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그 들어오시기 전에 한참 동안 e스포츠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변으로 점철된 대회를 요즘에 봤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지 요즘 이변이 또 나올 수 있죠. 이변이 너무 익숙해요. 저는 그 월드컵 때문에 잘하는 선수들, 월드컵에 잘하는 네. 선수들의 컨디션 문제, 동기부여 문제 상승세와 분명히. 동기부여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네. 저는 그 월드컵이라는 건 4년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적인 그 후에 공허감이 조금 또 있지 그런 거 않을까. 있을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룬 선수도 더 못 이룬 선수도. 그쵸, 그러니까 못 그쵸, 이룬다는 네. 거는 예를 들어서 4강 정도면 뭐 그래도 만족할 수 있잖아요. 우승권 팀이 아니면은. 근데 조별리그 광탈했어. 그럼 빨리 돌아왔지만 뭔가 그 멘붕이 오지 않을까. 텅 비어버릴 수 예, 있는 거죠. 벨바르데도 발베르데도 발베르데 어리니까 뭐 그런 거 없겠지만 제가 예. 기억하는 게 2004년도가 아테네 올림픽이었나? 그때 호날두가 나갔어요. 예. 호날두가 유로랑 올림픽 다 나갔거든요. 근데 체력 이슈도 있지만 사실 손흥민 케이스도 있고 팀에서 빨리 불러 쓰려면 쓸 수도 있는데 버거슨 감독이 호날두한테 휴가를 되게 길게 주고 되게 네. 늦게 불렀거든요.
그런 게 그런 어떤 회복을 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신뿐 아니라 심까지 신이 네. 모두 지쳤기 때문에 이제 리셋하고 오라는 거지. 네. 예, 그런 차원이죠. 예. 게다가 이번 월드컵은 또 사실은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 더더욱 그렇지만 뭐 끝나고 결승 끝나고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 경기하니까 뭐 말도 안 프리미어리그가 되는 유독 그렇죠. 3일 만에 경기하는 그 팀도 있어요. 세리아는 1월 미친 거 미쳤다고 봐야 돼 이건 진짜 진짜. 프리미어리그는 사실 미친 놈들이 우리가 아까 욕해야 돼요. 리버풀이 어쩌고 했지만 예. 그러니까 리버풀도 그러니까 월드컵 나간 선수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 프리미어리그는 그 면에서 굉장히 불안 요소가 굉장히 많다. 그건 예. 그렇네요. 굉장히 터질 게 많다. 이런 거 말할 수 리버풀은 있어요. 사실- 분데스리가는 푹 쉬고 올 텐데. 세리아도 꽤 쉬는 편이죠. 1월 대야 경기 하니까. 이런 생각해. 만약에 그럼 리버풀 뭐 2월에 도리어 그 타리그들이 예.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붙을 그렇죠. 가능성이 있네요. 반다이크 다치면 리버풀 끝장입니다.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리버풀 끝이에요 그냥. 수비가 없어요. 또 네덜란드가 또 골조 들어가서 근데 이번 시즌은 코나테가 더 잘하는 것 같긴 하는데요. 둘이 그래도 나와도. 반다이크가 없는 상태에 코나테 조고메주 나온다? 뭐 아니, 그 마팁이 부상에서 그러니까 요는 그거죠. 부상 없는 예. 마팁은 없어요. 요는 예. 그거지. 그러니까 반다이크랑 코나테 중에 누가 더 잘하냐가 아니고 그렇죠. 예. 둘 중 한 명이라도 나가면 고메즈가 들어온다가 그렇죠. 문제인 고메주 거지. 들어오면 그 수비는 없는 겁니다. 그냥 없어요. 그게 그냥 문제예요. 네.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럭비공 같은 선수예요. 깍두기를 쓰는 고메스 거라서 그래도 맨시티전은 미쳐 날뛰었잖아요. 네. 가끔씩 미쳐 날뛰. 가끔 6이 나올 때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있는 파리 생제르맹 대 바이에른 제일 큰 경기를 하지 제일 큰 않았네. 경기. 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 메시의 그게 뭐 메시가 직접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뭐 알려진 대로는 이제 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할 때까지 파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올해 하고 우승하고 떠나겠다는 근데 아까 의지를 말씀하신 생각합니다. 월드컵 공허에 제일 크게 걸리는 게 메시 아니에요? 그건 그거- 메시라고 봐요. 근데 왜냐면 메시는 챔스라도- 정말 모두가 메시는 그렇잖아요. 월드컵 우승하면은 모든 커리어가 아이, 진짜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말 그대로. 파리에서 챔스 우승하고 싶은 의지 아마 있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바르셀로나를 떠나서 챔스 우승으로 증명하겠어. 아니 벤제마로 그 물론 얘기해놓고서는 이런 아이, 확률이 벤제마는- 적지만 메시는 이제까지 걸어온 길을 볼 때 챔스 우승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 잔여 연봉 반납하고 은퇴해도 그럴 수 있는 정도의 커리어야 지금. 하지만 저렇게 하지 않을 거 물론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고 하지 않겠지만 메시만 그 이런 거 정도의 마음 아니잖아요. 상태 아니에요. 네이마르, 음바페도 있잖아요. 그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에는 16강 광탈은 아닐 것이다. 바이에른 뮌헨도 일단 레반도프스키가 없고 물론 슈퍼모탱이 잘하고 있지만 슈퍼모탱도 파리에서 뭐 레반도프스키 그때까지 없어요? 아니 아니, 바이에른 그 뮌헨 없잖아요. 바이에른 바이에른 뮌헨이 없다고? 없죠. 바이에른 뮌헨이 그치. 없으니까. 무슨 근데 얘기인가 했네. 예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바이에른 같은 경우는 그 경기력적인 부분은 초모팅 지금 몇 경기 연속 현재로서는 골이야? 예. 아니 현재로선 바이에른이 파리보다 좋죠. 나아요. 예. 파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수비가 특히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그 라모스는 확실히 예전만한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못 쫓아가요. 그래서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공격발로 꾸역꾸역 이기고 있는데 바이어는 지금 경기력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유럽 전체를 놓고 네. 봐도 맨시티보다도 더 좋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약점이 최전방 원톱이었는데 그걸 추포모팅이 7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완전히 그 약점을 메워주고 있는 데다가 더리우트가 확실하게 녹아들었어요. 팀에. 그러면서 센터백도 굉장히 단단해요. 우파메카노하고 더리우트하고 리카가 지금 부상 후 빠졌음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또 이제 마즈라이도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파바르가 나와도 마즈라이가 나와도 파바르도 이번 시즌 잘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잘하고 있기 극적인 때문에 순간마다 네네. 골도 넣어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꽤 뛰면도 불구하고 더 못 뛰어서 불만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가끔 있더라고요. 네, 뭐 근데 잘해서 그런 건가 보죠. 그런 것도 있겠죠. 뭐 그리고 마즈라이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거의 안 나왔었는데 이제는 좀 녹아들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바이어는 경기력이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하지만은 이 맞대결은 예상이 힘들긴 하다. 엄대엄이다 정말. 이거야말로 엄대엄이다. 그리고 그렇죠. 메시, 네이마르, 이거는 딱 음바페는 봐도 최고의 팀들이 붙는 무에서 거니까. 유를 만들 수 있는 개인 능력이 그러니까 있어서 그치, 골이 한 방 그치. 팍 박아버리면 모르는 거예요. 맞아. 예. 그런 그것 선수들은 때문에. 확실한 그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잖아요. 진짜로. 그 물론 경기력과 관계없이. 그 예. 메시를 가장 많이 울게 한 팀이 바이언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음바페도 있으니까. 음바페와 음바페의 속도, 네이마르가 그래도 근래 들어 파리에서 가장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점들을 봤을 때. 근데 다만 이제 그 월드컵 후유증이 있을 것 그렇죠. 같죠. 왜냐면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거의 우승 후보라서 큰 변수가 없나 4강까지는 두 팀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체력적으로 이제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뭐 정신적인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챔스 16강에서 바이에른 뮌헨이랑 경기하면 뭐 네이마르도 메시도 동기부여는 충분할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분데스리가를 안 보시니까 바이언이 초반에 흔들렸던 거 이렇게 생각하시고 쉽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의 바이언은 그 시즌 초반의 바이언과는 네. 좀 다르다. 그게 이미 조별리그에서도 이 실점 후 최소 실점이거든요. 그것도 죽음의 조에서
죽음의 조에서 최소 실점에 그 이 실점도 빅토리아 풀젠한테만 허용한 거예요. 그것도 4대 0으로 전반전에 앞서고 있다가 조금 이제 두 방심해서 골을 허용한 먹었죠. 거고 인테르하고 바르셀로나한테는 단일 실점도 허용하지 않았고 골득실도 1위예요. 바이언이 전체 1위예요. 정말 파리는 좀 불운한 것 같아요. 왜 하필 그 벤피카를 물론 뭐 실력이 없으니까 못 이겼겠죠. 어쩌면 벤피카만 이겼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뭐 결국엔 이제 그 파리 생제르맹은 조합을 조금 다시 짤 필요성은 있어 보이지 않나. 그거나 공격 쪽은 확실히 선수들 개개인의 폼이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이기고는 있는데 그렇죠. 내용적인 측면이 조금 안 좋은 부분. 초반에는 밸런스 네. 상당히 잘 잡았었는데 이게 좀 안 맞아가기 시작하면서 중원도 요새 계속 바꿔가고 있거든요. 바꿔가고 있는데도 확실한 조합을 찾지 못한 느낌이에요. 요번 파리는. 주말에도 못 이길 뻔 하다가 괜시 이겼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루이앙이었나? 전 주말에도 3대 2로 간신히 이겼었고 유벤투스 상대로도 굉장히 고전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유벤투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하다가 2대 1로 이기고 에메리가 이거 했죠. 도발했죠. 그렇죠. 예, 네. 파리 생제르맹.